경기도 분당의 조용한 주택가, 그곳에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0을 바라보는 최영자 씨이십니다. 깔끔하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이웃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으셨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상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조용한 싸움과도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최태식 씨는 올해 72살,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하시며 집보다는 바깥 일에 집중하신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터라 집안의 모든 일은 자연스레 아내 영자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슬하에는 두 자녀를 두셨습니다. 아들 진우 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고 딸 미영 씨는 이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어 자주 연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영자 씨의 시어머니이신 김순자 어르신이십니다. 올해 92살 되시는 어르신께서는 몇 해 전부터 조금씩 기억이 흐릿해지기 시작하시더니 결국 치매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으로 여겨졌지만 증상은 점차 심해졌고 급기야 밤중에 밖으로 나가려 하시거나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셔야 했던 분이 바로 최영자 씨셨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눈을 뜨시고 시어머니의 식사부터 용변까지 일일이 돌보셔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정성을 다했지만 육체적 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셨습니다. 외출은 고사하고 집 안에서도 마음 놓고 앉아 쉴 틈이 없으셨고 밤마다 퉁퉁 부은 다리를 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날들이 몇 해를 이어가자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셨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되시는 분께서 한 달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시게 되었고 그 틈에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분을 떠나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지만 지금의 자신도 더는 버틸 자신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입소 당일 시어머니께서는 낯선 환경에 극도의 불안을 보이셨습니다. 병실 침대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시고 영자 씨가 나가시려 하자 안간힘을 다해 옷자락을 붙잡으셨습니다. 그 모습에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결국 병실 문을 조용히 닫으셨고 돌아서는 길엔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셨습니다. 며칠 뒤 출장에서 돌아오신 남편께서는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사실을 곧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 분노에 찬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셨고 영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당장 모셔와. 네, 어머니야. 그 한마디에 부부 사이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분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았지만 젓가락이 오르지 않았고 눈빛조차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긴 만큼 서로를 잘 알고 계셨지만 그날만큼은 서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최영자 씨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이 관계가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가정이 아주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은 흐르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속 어느 한켠은 이미 오래전부터 메말라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최영자 씨의 집안에는 긴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 머물고는 있었지만 부부 사이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건조하고 짧게 끝났습니다. 태식 씨는 퇴근 후 곧장 방으로 들어가셨고 식사도 따로 하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영자 씨는 말없이 상을 차리고 다 먹지 않은 그릇들을 조용히 치우는 일상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럴수록 마음 한켠에는 미안함과 억울함이 교차하셨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정이 단지 편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남편이 끝끝내 이해해 주지 않는 태도는 더욱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오래된 이불을 정리하려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셨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자 여전히 시어머니의 냄새가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약간은 싸하면서도 낡은 화장품 냄새,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레이스 커튼이 어색할 만큼 조용하게 느껴지셨습니다. 이불장 아래쪽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던 손끝이 무언가 단단한 종이를 스쳤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거기엔 노랗게 바랜 일기장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어르신께서 쓰신 글씨였습니다. 매끄럽지는 않지만 또박또박한 글씨체로 날짜와 함께 짧은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9년 3월 21일 영자가 쓰러졌다고 들었다. 진우를 가졌을 때라더라. 아무 말 못하고 속으로 울었다. 병원 가는 길에 절에 들러 영자의 안녕을 빌었다. 처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최영자 씨의 눈앞이 흐려지셨습니다. 언제나 무뚝뚝하고 말 한마디 없이 지내셨던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임신 중 건강을 걱정하시며 절에까지 들르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넘겨보시니 또 다른 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1994년 11월 3일 영자 생일. 말은 못했지만 시장에서 샀던 손수건을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알아차릴까 몰라 조심스러웠다. 짧고 조용한 표현들이지만 그 안에는 시어머니 나름의 정성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미안하다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었고 때때로 내가 어찌 고마움을 말로 다 하랴라는 문장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최영자 씨는 시어머니를 떠나보내던 그날의 장면이 떠오르셨습니다. 낯선 병실에서 손톱을 물어뜯고 옷자락을 꼭 붙잡던 그 손길, 그때의 불안한 눈빛과 말없이 돌아서는 자신의 모습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으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 뒤에 시어머니의 말 못할 고민과 죄책감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생각조차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최영자 씨는 처음으로 요양원으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단지 시어머니가 잘 지내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속에서 들려온 간병사의 말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요즘도 며느리 자랑 많이 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라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하마터면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릴 뻔하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서로에게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지금에서야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시던 영자 씨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물으셨습니다. 나는 과연 순자의 진심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었던가? 며칠 뒤 최영자 씨는 마음을 다잡고 요양원을 찾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일기장을 품에 넣은 채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길은 낯설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지셨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하나같이 낯설게만 보였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도착하시자 작은 정원 너머로 다른 어르신들이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보이셨습니다. 누군가는 햇볕을 쬐며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고 또 누군가는 간호사와 가볍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게 요동치셨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이 시어머니께 불편한 곳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실은 2층 창가 쪽 끝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와 함께 하얀 머리칼을 가지신 김순자 어르신께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영자 씨의 발걸음이 순간 멈추셨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요한 시어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처음이셨습니다. 간병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며느님이 오셨어요. 기억나시죠?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더니 눈동자를 가늘게 뜨고 영자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확신도 낯섦도 아닌 어딘가 몽롱한 감정 사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우리 착한 영자 왔구나. 그 말에 영자 씨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신 것도 놀라웠지만 착한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감정의 틈 사이로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가 들어와 조용히 무너뜨린 셈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더 가늘고 차가워져 있었지만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지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 긴 대화는 없었지만 침묵 속에서 오히려 많은 것들이 오고 가는 듯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요양원에서 나서는 길에 다른 어르신 한 분이 말을 건네셨습니다. 어르신 며느님이세요? 순자 어르신이 맨날 자랑하시던 그 며느님 맞으시네. 영자 씨는 당황하셨지만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드리셨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며느리 자랑하는 분 처음 봤어요. 매일 말하세요. 우리 영자는 다르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있던 억울함과 원망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드셨습니다. 자신은 단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때로는 괴로워하며 살아왔다고만 생각했지만 정작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자랑을 하셨고 기억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며느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요양원 문을 나설 때쯤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게 영자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오랜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듯한 느낌, 그리고 어쩌면 너무 늦게야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살며시 밀려오셨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오랜만에 거실에 불을 켜두고 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 조용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으시며 작고 묵직한 그 사랑의 흔적들을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조금은 달라진 시선으로 가족을 바라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며칠 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한 최태식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에 들어서셨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부엌에서 들려오는 설거지 소리만이 그나마의 기척이었습니다. 최영자 씨는 그 소리에 놀란 듯 돌아보셨고 두 사람의 눈빛이 짧게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영자 씨는 조용히 식탁 위에 있던 얇은 노트 한 권을 남편 쪽으로 밀어 놓으셨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거 어머니 방에서 찾았어요.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별말 없이 일기장을 넘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페이지마다 또박또박 적힌 글씨들. 때로는 사투리가 섞여 있었고 맞춤법이 틀린 문장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 부부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가 몸이 안 좋다 했다. 내가 도울 방법이 없으니 속이 타들어간다. 진우 돌잔치 끝내고 고생 많았을 텐데 영자가 내게 미소 지어주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다. 말은 안 해도 나는 안다. 며느리는 내 딸보다 더 가깝다. 마음속 딸이다. 그 글귀들을 읽던 태식 씨의 손끝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이따금 무심하게 대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셨고 동시에 집안일과 어머니의 병수발까지 모두 혼자 감당해왔던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셨습니다. 일기장을 덮으신 태식 씨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고 아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당신 혼자 다 감당하게 해서. 그 말에 최영자 씨는 잠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꼭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고 계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식탁에 마주 앉으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천천히 수저를 들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내일 요양원 같이 가볼까? 나도 가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영자 씨는 한순간 멈추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바랐던 제안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선택이었다는 죄책감, 이해받지 못했다는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드셨습니다. 네, 같이 가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으셨습니다. 싸늘한 공기 속에서도 마음은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부부는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조용히 풀려나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태식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식탁에 먼저 나와 앉아 계셨습니다. 영자 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준비된 모습 속에서 그도 마음을 다잡았음을 느낄 수 있으셨습니다. 부부는 나란히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햇살이 도로 위를 비추고 있었고 오가는 차량들 속에 두 사람의 차는 조용히 그 길을 달렸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정원에는 전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휠체어를 밀어주는 가족과 함께였고 누군가는 홀로 볕을 쬐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태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속에는 뒤늦은 후회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2층 병실로 향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방 앞에 도착하자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방 안의 창가 쪽 순자 어르신은 고요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태식 씨의 걸음이 멈추셨습니다. 어머니, 짧은 탄식 같은 부름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서셨고 순자 어르신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는 아들을 알아보신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태식이 왔나? 그 말에 태식 씨의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언제나 무뚝뚝한 성격이셨던 그였지만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린 듯 눈물을 꾹 삼키시며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잡고 무릎을 꿇으시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천천히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영자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부부는 한참을 병실에 머무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말수가 적어지셨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을 찾아온 가족이 반가우셨는지 이따금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영자 씨가 과일을 깎아 드리자 순자 어르신은 그걸 받아드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영자는 참 손이 야무져. 옛날에도 그랬지. 순간 영자 씨는 목이 메셨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긴 세월 동안 곱게만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안에는 표현되지 못한 수많은 따뜻함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계셨습니다. 한참이 흐른 후 요양원을 나서는 길에 태식 씨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늦게 돌아봤어.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네. 그 말에 영자 씨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갔고 그 속에서 오랜 갈등과 침묵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분은 주말마다 요양원을 찾기로 하셨습니다. 때로는 꽃을 사서 들고 가기도 하고 순자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틀어드리기도 하셨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있는 시간 속에 가족이라는 따뜻한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자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태식 씨와 함께 남은 시간을 어머니와 정성스럽게 보내기로 다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조용한 봄 햇살처럼 두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최태식 씨와 최영자 씨 부부는 매주 요양원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앉아 시어머니의 손만 잡고 돌아오시던 두 분이셨지만 어느새 간식을 싸오고 옛날 사진첩을 함께 보며 추억을 꺼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예전처럼 말이 많지는 않으셨지만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시는 듯 자주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간혹 기억이 흐려져 아들의 이름을 잊으실 때도 있었지만 영자 씨의 얼굴만은 유난히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영자 왔네. 많이 예뻐졌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자 씨는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리셨습니다. 주말이면 멀리 살던 아들 진우 씨도 한 번씩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처음엔 머뭇거리던 그도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소식을 듣고는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요양원 마당에서 진우 씨가 김순자 어르신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산책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지켜보던 영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래도록 바랐던 평화의 순간이 비록 짧을지라도 지금 이곳에 있음을 느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언제나 멈추지 않고 흐르기 마련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 측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폐렴 증세가 동반되었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최영자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설거지, 수세미를 떨구셨습니다. 바닥에 물이 튀었지만 그것을 닦을 겨를도 없이 서둘러 옷을 챙기셨습니다. 태식 씨도 조용히 외투를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말없이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곧 마음의 흔들림이라는 것을 영자 씨는 느끼고 계셨습니다. 요양원 병실에 도착했을 때 순자 어르신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깊은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위신 얼굴, 창백하게 변한 손등, 그리고 약해진 맥박이 눈에 띄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며칠이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분들께서 함께 계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린 것도 아니고 누가 큰 소리로 슬픔을 표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긴 세월 속에 켜켜이 쌓였던 감정들이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병실의 의자에는 부부가 번갈아가며 앉아 어르신 곁을 지키셨습니다. 최영자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쥔 채 마치 그 따뜻함이 조금이라도 오래 남기를 바라는 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다독이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셨습니다. 어머니, 제발 조금만 더 제 말 아직 다 못 드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조차 병실 안에서는 숨죽인 듯 들렸고 그 고요함 속에서 가족은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눈빛과 손끝을 통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과거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현재의 온기만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실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간간히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병원 복도와 방 안을 조용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최영자 씨는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반대편 의자에서는 최태식 씨가 등을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고 부부는 그 밤을 말없이 함께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상 위에 누워있던 김순자 어르신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짧은 숨소리가 들렸고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는 듯하였습니다. 영자 씨는 놀란 듯 일어나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몽롱한 눈빛이 천천히 초점을 잡더니 마침내 자신을 바라보는 며느리의 얼굴을 알아보신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한 한마디였습니다. 고마웠다, 영자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최영자 씨는 무너져 내릴 듯한 감정을 억누르셨습니다. 지금껏 들은 어떤 말보다도 가슴에 깊이 박히는 말씀이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오해와 갈등, 서운함과 침묵이 단 한마디로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셨습니다. 그 옆에서 눈을 뜨신 태식 씨도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저 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순자 어르신은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평온한 숨을 천천히 내쉬며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후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간호사와 주치의가 조용히 병실에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였고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분들 곁에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영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떤 눈물도 쉽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을 기억해 주신 그 마음, 그리고 한마디 말로 모든 감정을 풀어주신 그 따뜻함에 영자 씨는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잠시 후 병실의 창문을 천천히 여셨습니다. 빗방울은 잦아들고 있었고 흐릿했던 하늘이 차츰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상쾌한 바람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바람은 시어머니의 이마를 살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아침 요양원 마당의 나무에도 작은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분명 봄이었고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삶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김순자 어르신은 그렇게 조용히 세상과 작별을 고하셨습니다. 말보다도 눈빛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남긴 채로요. 김순자 어르신의 장례는 요양원과 가까운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자식들이 둘뿐이라 조문객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요양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찾아와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영자 씨는 검은 옷 위에 흰 꽃을 달고 조용히 상가 한쪽을 지키고 서 계셨습니다. 빈소의 사진 앞에서 미소를 짓고 계신 시어머니의 모습은 오래된 가족 앨범 속에서 고른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시댁에서 찍었던 단체 사진 속 여전히 단정하고 기품 있는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영자 씨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고, 뒤늦게나마 고맙다고, 더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태식 씨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깊이 절을 올리셨습니다. 단단하게 다져져 있던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역시도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나서야 어머니에 대한 진심을 가슴 깊이 실감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끝내 제대로 효도 한 번 못 드렸습니다. 짧은 속삭임이 흐느낌으로 이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미국에 살고 있던 딸 미영 씨도 급히 귀국해 빈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였지만 그 만남은 눈물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어머니와 오빠의 손을 잡고 오랜 시간 침묵 속에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동안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한 마음이 크게 미영 씨를 아프게 했습니다. 발인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태식 씨와 진우 씨가 나란히 영정을 들고 영자 씨는 손에 흰 국화를 들고 묵묵히 따라 걸으셨습니다. 장례식장 외곽의 화장터는 흐린 날씨 탓에 더 쓸쓸하게 느껴졌고 작은 꽃다발 하나만 놓인 채 순자 어르신은 마지막 여정을 떠나셨습니다. 재가루가 바람에 실려 사라지는 순간 영자 씨는 마치 가슴 한가운데가 허물어지는 듯한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그토록 버겁고 힘들었던 관계였지만 막상 그 끝에 선이 텅 빈 자리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습니다. 그 모든 기억들이 떠오르며 영자 씨는 가늘게 떨리는 손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어머니, 부디 편히 가십시오. 제가 이제 잘 살아보겠습니다. 어머니, 목까지.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시간의 무게가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과 후회,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이 조용히 가슴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영자 씨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시어머니 방 문을 천천히 여셨습니다. 빈 침대 위엔 정리된 이불만이 얌전히 놓여 있었고 커튼 사이로 저녁 바람이 살짝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방 안 가득한 정막 속에서 그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시 돌아올 것처럼 아주 조용히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이후 최영자 씨는 한동안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부재는 분명한 현실이었지만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던 하루의 흐름이 오히려 그녀를 더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이면 물수건을 데워 들고 방을 향하던 걸음, 점심 무렵 약병을 챙기던 손길이 멈춘 자리에 공허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서서히 자신을 다잡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대로 멈춰 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며 봄나물을 조금 더 샀고 오랜만에 손수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끝에 묻은 양념 냄새를 맡으며 예전의 일상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남편 태식 씨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전처럼 바쁜 일정으로 하루를 보내면서도 저녁이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 함께 식사를 하셨고 때로는 아내의 손등을 조용히 쓰다듬기도 하셨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오늘 하루 어땠어라는 한마디가 영자 씨에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 씨는 거실 탁자 위에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올려두셨습니다. 딸 미영 씨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미영 씨는 그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치며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점점 붉어지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엄마, 나 이거 복사해서 가져가도 돼요?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우리 가족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영자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때는 감추고만 싶었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남겨야 할 기억이 되었음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 가져가거라. 할머니가 그 아이들한테 어떤 분이셨는지 너도 꼭 전해줘야지. 진우 씨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기장을 넘겨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주방으로 가서 과일을 깎아 내오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누군가를 향한 배려가 서툴던 아들이 보여준 작은 변화였습니다. 영자 씨는 그 모습 속에서 시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남겨주신 마음의 씨앗이 이제야 싹을 틔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가족이 함께했던 옛 추억, 그리고 앞으로 서로를 더 자주 돌아보자는 다짐까지. 웃음과 눈물이 오가는 가운데 영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어머니의 자리를 물려받아 가족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오는 날이 오면 자신은 꼭 시어머니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싶다는 다짐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전하는 일이었더라. 그녀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을 다시 천천히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은 채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도 미안함도 사랑이라는 감정도 모두 그 손끝으로 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여름을 향해 조금씩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수국은 연한 보랏빛을 머금었고 이른 아침의 바람에도 짙은 초록의 냄새가 실려 있었습니다. 최영자 씨는 오늘도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마당에 나와 화초에 물을 주셨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하나에 손길을 얹으며 그 안에 담긴 생명처럼 누군가의 마음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계셨습니다. 며칠 전 아들 진우 씨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청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이가 있다며 조만간 집에 인사드리러 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최영자 씨는 놀라움보다 먼저 마음속에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시어머니가 되는구나. 긴 세월 동안 며느리로 살아오며 쌓였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되새겨졌고 동시에 새롭게 맞이할 한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너그러운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선명해지셨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내셨습니다.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지만 그날따라 글자 하나하나가 유난히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말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표현이 서툴렀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은 단 하루도 변한 적이 없었다. 그 한 주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던 영자 씨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은 뒤 자신의 일기장을 꺼내 처음으로 몇 글자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처럼 글씨가 고르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담기엔 충분한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비록 함께한 시간이 어렵고 고단했지만 그 안에서 나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몇 날 뒤 아들의 약혼녀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인사하는 젊은 여인의 모습에 영자 씨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편하게 있어요. 여기 딸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 한마디가 집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고 진우 씨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시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자주 드시던 나물 반찬이 올랐습니다.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그 안에는 영자 씨가 느꼈던 시간의 무게와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은 오랜만에 웃으며 식사를 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영자 씨는 마당에 홀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별빛은 흐리지만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그 아래서 그녀는 혼잣말처럼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습니다. 제 역할 잘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그런 어른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삶의 흔적은 한 사람의 일기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따뜻한 유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영자 씨는 더 이상 며느리로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또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온 길을 전하는 삶의 중심이 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세대의 끝에서 또 다른 세대의 시작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다음 잎을 위해 한 계절을 품듯이 그녀의 삶도 그리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